자, 이제 부동산 분류 중에 토지 분류 나오는데요. 가로 1번에 보면 지적법상 분류해서 유지 등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단 말 나와 있죠. 근데 이제는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 2차 과목에서 다 배우는 부분이고, 지목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그 산수로 따지면 숫자 1, 2, 3, 4, 5, 6이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목 구분은 공시법에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상 분류에서 나오는데, 자, 택지, 부지, 대지가 있거든요. 요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부지부터 볼까요? 부지, 택지, 대지 이렇게 구분이 될 때, 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건축할 수 있는 땅, 이걸 묶어서 건축 용지라고 합니다. 또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비건축 용지다라고 하는데,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 명칭이 바로 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건축할 수 없는 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하천의 바닥 토지라든지 철도용 부지, 뭐 수도용 부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지 중에서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바로 택지다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택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 붙는 말이 주상공이에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용도의 토지를 묶어서 택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 뉴스나 신문에서 택지다, 뭐 택지 개발한다 이 말 나오면 주상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만약 뭐 농업 용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택지 중에서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만 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지는요, 우리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이 뭐냐면 땅에 붙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땅에 여러 가지 제목이 붙는데, 이 지목 중에서 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업용지는 왜 대지가 될 수 없냐면, 이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예요. 그럼 분명히 이때 대지는 지목이 뭐가 돼야 돼요? 대가 돼야 되는데,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는 택지는 포함이 되지만 지목이 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건축법, 공법을 배우다 보면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건축법에도 대지가 나와요. 근데 건축법상 대지에는 주상공이 다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대지라는 그 개념의 그 표현, 내용하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들이 많이 올 거예요. A법에서는 내용이 뭐 A-인데 B라는 법에서는 B- 따로 나오거든요. 구분이 다 다르니까 명칭이 같아도 내용 개념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론에서는 부지, 택지, 대지할 때 대지는 지목상 대인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넓게 말하면 건축법상 대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가장 바깥쪽 원이 부지, 가장 안쪽이 대지, 가운데가 택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부지, 택지, 대지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부지, 가장 범위가 좁은 건 대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대지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한자가 틀려요, 그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지와 맹지를 비교하는데, 이때 대지할 때 대는 이게 한자로 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래쪽에 옷 의자가 붙어요. 이게 무슨 대다? 자루대예요. 그러니까 자루 모양의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물을 담아서 다른 목적지 또는 목적물까지 이동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동 과정에서 자루의 입구가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용물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자루의 입구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루 모양의 땅을 다르게 바꾸면 입구가 좁은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가 좁은 토지를 대지다. 자루형 모양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입구가 넓은 땅하고 입구가 좁은 땅하고 어느 땅을 선택하실래요? 입구가 넓은 땅 선택하시겠죠? 그럼 입구가 좁은 땅은 넓은 땅보다는 가치가 오를까요? 깎일까요? 가치가 깎인다는 말을 우리 개론에서는 감가된다 그래요. 감가. 감소된다. 가치가 감소된다. 감가. 그럼 반대로 가치가 오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증가. 별거 아니에요. 감가의 반대는 증가입니다. 그럼 이런 말 가능할까요? 대지는 입구가 좁은 토지로서 감가의 대상이 되지만 얘는 감가는 될지언정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지는요. 요 맹자가 뭐다? 요게 망할 망이죠. 근데 요 아래쪽에 눈목이 붙었어요. 눈이 망하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분을 맹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맹지란 사방이 다른 토지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공도, 즉 다른 말로 도로에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맹지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사방이 도로예요. 쉽게 말하면 길이다. 근데 요 각각이 토지라고 봤을 때 요 가운데 땅은 A라고 본다면 A라는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도로에 접속된 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A 땅은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어떤 면도 길에 연결된 면이 없죠. 이런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맹지라고 해요. 근데 이런 맹지는요. 건축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맹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맹지의 소유자가 예컨대 이 토지가 B다. 이 B 땅을 샀다.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면은 도로에 접속된 면이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가 뭐가 됐다? 대지가 된다. 그럼 가치는 깎여도 건물은 지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므로 맹지의 소유자는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토지를 매입해야만 결국 어때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왜 아시는 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 못 짓기 때문에 뭐 따로 길을 만들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한 맹지는요. 여기 땅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길로 가려면 어느 땅이라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그 맹지의 소유자는 주변의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법에서 배울 때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배우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상. 그런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맹지의 소유자는 날아다녀야 돼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다만 거기 왜 10번과 11번을 보면 후보지 이행지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후보지 이행지를 묶으면 전환지라 그래요. 전환지. 근데 요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용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그 땅의 용도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전환지 그러고 그 속에는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이제 분명히 후보지 이행지가 나눠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토지의 용도를 나눌 때 대분류와 소분류가 나눠집니다. 이걸 뭐 지역종별, 토지종별 그러기도 하는데 크게 나눌 때는 택농임으로 구분하거든요. 자, 토지의 용도 지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나눠지기 때문에 택농임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럴 때 택농임은 크게 분류하고 있죠. 그럼 대분류 간에 임지지역이 농지지역,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면 이건 대분류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가 되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런다? 후보지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택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택지란 말 나오면 따라붙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상공. 그래서 택지 지역은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은 전답과 전지 지역, 자, 전지, 답지, 과수원으로 나눠집니다. 전이 뭘까요? 밭, 답은 논이 되겠죠. 임지 지역은 용제림과 신탄림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차피 림은 숲이잖아요. 근데 신탄의 뜻이 뭐냐? 땔감이에요. 땔감. 대전 오기 전에 신탄지이잖아요. 신탄이라는 곳은 연료의 뜻, 신탄 연료. 땔감용 숲이다. 그러니까 땔감용 숲을 신탄림, 용제는 건축 자재 용도의 숲이니까 왠지 나무들이 곱게 뻗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용제림, 잡목이 신탄림이에요. 이럴 때 같은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이건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런다? 이행지다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 간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은 뭐라 그런다? 이행지 그래.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기본 수업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후보지이든 이행지이든 간에 얘네들은 전부 용도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예요. 용도 전환 중인 토지지 용도 전환이 완료된 땅이 아니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실제 문장을 보고 지문을 해석할 때는요. 은근히 헷갈림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공업지역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 중이다. 이래버리면 이행지가 맞잖아요. 그렇죠?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 전지가 밭이죠. 전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래 버리면 이행지일까요? 후보지일까요? 자, 전지 여기 있죠. 주거지역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건 소분류 간의 변화입니까? 대분류 간의 변화입니까? 대분류 간의 변화예요. 용도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다?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예요. 이걸 제가 왜 써주고 있냐면 주상공, 전답과 용제, 신탄님이 소분류의 명칭이잖아요. 외웠어요. 그럼 명칭을 소분류로만 놓고 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분류 간의 변화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행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후보지인데 이행지라고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똑같이 나왔대요. 전지가 주거지로 용도 전환 중이 아니라 용도 전환 된 토지가 됐어요. 자, 된이란 말은 용도 전환 중입니까? 이미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가 됐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행지일까요? 후보지일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그냥 주거지역이. 아시겠습니까?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 그냥 택지 지역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결국 뭐다? 핵심! 이행지이든 후보지이든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만 쓰는 거지 이미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후보지란 말, 이행지란 말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택지 후보지이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용도는 택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택지가 아닌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 지역이 됐어. 그럼 후보라는 딱지는 뗀다 그 말이에요. 그럼 택지 지역이지 후보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기본 때 어차피 반복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지만 우리 저 남자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장교분들을 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관. 그럼 이제 사관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 장교 소위 계급장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위 계급장을 달기 전까지 사관 후보생이죠. 그런데 소위 계급장 달면 그때부터 사관이지 후보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건물의 분류 나오죠. 건물의 분류. 근데 요번 25회차 문제 이게 나왔어요. 이 건물 분류가 나왔는데 저는 공법인 줄 알았어요. 공법에는 다가구, 다중, 뭐 이렇게 연립주택, 아파트, 뭐 바닥 면적이 연면적 얼마냐 다 있는데 개론에는 그 문제가 12년 전에 나왔다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12년에 나왔을 때도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주거용 층수가 몇 개 층이냐 이런 것만 나오지 바닥 면적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게 10몇 년 만에 처음 등장하니까 그걸 하필 그게 3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뒤에 있었으면 멘붕이 오지 않는데 앞부분에 딱 그만 나오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공법이 왜 나오냐 이러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는데 멘붕이 오는 문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멘붕이 오니까 계속 멘붕인 거야. 계속 멘탈 붕괴가 오다 보니까 어때요? 아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예상한 것보다는 낮게 나온 것뿐이지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운입니다. 이게 성적이 잘 나올 때는요. 앞부분은 쉬운 걸로 나오고 뒷부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박혀 있어요. 그럴 때는 앞부분은 다 맞추잖아요. 맞추면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른 점수 과목을 해가지고 합격하는 분이 꽤 나오는데 앞부분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뒷부분이 쉬운 문제를 배열해도 이미 멘탈 붕괴된 상황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게 또 운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건물 분류는 제가 볼 때는 2번 다시 안 나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처음에 계약, 1차년도 아니에요. 요번 25회차가 이제 계약 처음에 맺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대 말년쯤 되면 그냥 대충 하는데 처음에 계약 맺고 처음에 시험 낼 때 어때요? 의욕의 충만. 니들 한번 틀려 봐. 이러면서 낼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25회차 수험생이 걸려버린 거예요. 내년 시험,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을 봐야 되겠죠. 금년 시험도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그래요. 근데 분명히 계산 문제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계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양반들이 제대 말년, 내후년, 내년 시험할 때는 또 엄청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계약한 몇 년? 3년. 1차년도 더럽게 어려움. 2차년도 약간 어려움. 3차년도 던져 중이에요. 그 3차년도. 근데 우리가 그 출제위원들의 계약 기간이 몇 년인 걸 어떻게 알 것이며, 걔가 제대 말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말년에 걸리는 거예요. 말년에 걸리는 분들은요, 대충 찍어도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3년에 한 번, 3년 중입니다. 3년에 한 번 정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하필 요번에 쉬웠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는데 더럽게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번 25회차 시험은 1차에서는 개론을 약간 꼬았고요. 2차를 탁해서 삼았죠. 2차의 공법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냈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어렵게 냈습니다. 나머지 중개사법은 되게 쉽게 내줬는데 어차피 공법 보는 순간 멘붕 오면요. 나머지 과목 웬만큼 뭐 8, 90 이상 맞지 않고는 공법에서 멘붕 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제가 비록 괴로운 과목이지만 합격만을 위해서라면 가면 갈수록 민법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 또 2차는 공법을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중개사에서 90 맞고 뭐 공시법 한 70 맞고 공법은 뭐 과락만 넘기겠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공법에 과락이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 점수가 우수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제 과목을 선정한다면 개론하라고 하지 내가 민법 하라고 하겠냐고. 근데 합격을 위해서는요. 민법이 훨씬 빨라요. 처음에 나갈 때는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법은 배운 대로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외워져 가니까 점수 나와요. 근데 개론은 절대 배운 대로 안 나와요. 이해하지 못하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거의 나오지 않다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자, 부동산 특성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요. 특성인데 앞에 부동산이 붙었어. 그럼 특성도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 나눠질까요? 그래요. 제가 부동산이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그럼 특성도 토지 특성이 있으면 무슨 특성이 있다. 건물 특성이 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30쪽에 제1절 토지 특성 나옵니까? 제1절에 제목이 토지 특성 나오죠. 한 장 넘기니까 제2절 뭐 나와요? 이렇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전 자신 있어요. 어떤 자신 있는 체계를 잡자. 분명히 앞에 토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건물 나온다. 앞에 자연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인문 나온다. 왜? 자연의 반대가 인문 아니에요. 아까 인문사회과학 그랬잖아요. 그럼 인문사회과학의 반대말이 뭐다? 자연과학이다. 그럼 인문적 특성의 반대말이 뭐다? 자연적 특성이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제목만 다 머릿속에 박아놓으면요. 그 제목 봤을 때 아, 자연 특성. 자연 특성이 뭐가 있어? 내가 딱딱 기입하면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공부했느냐? 제목 날려. 제목은 날리고 그대로 내용 들어가서 외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히는 거죠. 한 문장만 바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특성부터 보는데 토지 특성은 또 제목 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연적 특성이 있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인문적 특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토지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라는 공간 자체가 토지 덩어리, 땅 덩어리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공간 자체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공물이 아니니까 토지는 무슨 물이다? 자연물이다. 그럼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자연적 특성이라고 할 것이고. 오케이? 또 인간이 관련이 돼 있으면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인문 잘 쓰는 거예요. 인문 또는 사회 잘 쓰는 거예요. 그럼 인문적 특성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고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이 뭐다? 자연적 특성이다. 여러분이 볼 때는요. 토지 특성이 자연과 인문 나눠질 때 어떤 특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과 인문 중에. 자연. 왜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땅을 인간이 만들어냈다 못 냈다. 땅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물로서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인 비중이 높은 거예요. 출제 빈도가. 아시겠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문적 특성이 나오긴 했는데 꼴랑 두 줄? 나머지 지문은 전부 자연적 특성이 자연적 특성. 아시겠죠? 그럼 자연적 특성은 크게 교과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부부는 영원히 남입니다. 부부는 영원히 남이에요. 부부 연계인.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부 연계인. 해마다 느끼지만은 부부는 영원히 남이라고 말씀드릴 때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회비용 설명할 때도 원래는 그게 웃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서방님과 옛날에 사귀었던 분과의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큽니까 작습니까?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힘이 없어가지고 제도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확실히 이제 한 3번째, 3시간쯤 되니까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해외 유행이 후유증 너무 커요. 근데 부부 연계인인데 우리가 보통 개론 공부하다 보면 용어 속에, 단어 속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부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홍대 클럽? 부비. 근데 이 부나 비는요, 전부 한자로 아니 불자나 아닐 비거든요. 결국 뭐다? 부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나 비자가 들어가면 전부 뭐뭐 할 수 없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부동이에요.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부동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는 비이동성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성을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같은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시면서 아, 그래서 저런 말을 붙였구나, 이것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이거 외웠다 하더라도 올해도 못 가요. 딱 유효기간 일주일. 그나마 일주일이면 다행이죠. 보통 3일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부동성이란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이다.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 부동성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재산을 두 개로 구분해요. 동산과 부동산. 요 차이가 뭘까요? 이동시킬 수 있다면 동산이고,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이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개론은 왜 또 어렵냐면, 내용 해석해보면 별것도 아닌 말인데, 못 알아듣게끔 전문용어를 막 써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예쁘다는 말은 더럽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산, 부동산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물리적 구분 기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물리적 기준이 된다. 그 말을 해석하면 움직이는 건 동산이고 움직일 수 없는 건 부동산이네요. 이 뜻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예쁜 말 써준다. 오케이? 그나마 지금은 간단해요. 나중에 투자론, 금융론, 간편론 갔을 때 별 얘기 다 나와요. 더군다나 영어까지 써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학은 유럽이나 미국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주장한 학자다. 전부 누구다? 외국 사람이에요.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할 때 외국 사람 이름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 외우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무슨 버제스니, 호이트, 뭐 별로 다 나와요. 해리스, 울만 뭐 엄청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성 때문에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근데 곰돌이를 누군가 때리려고, 구타하려고 달려든대요. 근데 부동성이 있다면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그렇죠? 오케이? 이 말을 뭐냐고 하냐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의 가치는요, 그 땅 자체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나는 괜찮은 땅인데 주변이 별로 안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럼 주변 땅의 영향 때문에 괜찮은 내 땅의 값어치마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봐봐요. 조금 전처럼 만약 곰돌이가 토낄 수 있다면, 이동할 수 있다면 누가 때릴 때 도망가면 되잖아요. 영향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 환경의 영향이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벗어날 수가 있어요? 회피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 외부 효과의 정확한 뜻은 나중에 정책론 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예컨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A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신축이에요. 굉장히 이쁘게 있죠. 근데 주변에 다른 건물이 30년 됐대요. 예, 중고 중에 중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값어치는 주변의 다른 중고 건물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나중에 감정평가론 가면 지역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지금 공통적인 얘기가 뭐죠? 만약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토지나 건물이 움직일 수 있다면 안 좋은 영향, 좋은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외부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을 수밖에 없다. 외부 효과가 발생. 또 외부 환경 영향에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은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각각의 파트예요. 지역 분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감정평가는 가야 돼요. 외부 효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책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론에는 모든 말들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은 지금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개념만 잡고 가세요. 자, 부증이에요. 아니 불자죠. 할 수 없어요. 증이 뭐예요? 증가.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 뭐다? 부증성이다 그래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점점 이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아니 간척 사업해서 늘릴 수 있는데 뭘 늘릴 수 없다 그래요? 좀 생각해 봐요.
이때 토지는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존재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이렇게 흙이나 자갈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바다였는데 육지로 만들었대요. 이런 거 간척사업 그러죠. 간척사업. 이게 강이에요, 강. 강인데 이걸 또 자갈 등을 메꿔가지고 육지로 만들었대요. 혹시 공유수면 매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강이나 바다를 메꾸잖아요. 그럼 육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왜 부중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가 없냐면 보세요. 요 바다 밑바닥, 강 밑바닥은 땅이 아닌가요? 강 바닥, 바다 밑바닥 땅이라고. 땅은 땅인데 바다 밑바닥 용도, 강 밑바닥 용도로 이용됐던 땅을 간척사업 등을 통하여 육지 용도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 않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강 바닥,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을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육지 용도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지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시거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말 나오냐면 간척사업이나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한 택지 면적의 확대는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중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 표현들이 나중에 가면 기본 중에 기본인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러고 계시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표현들은 세 발의 피도 아닌 표현이에요. 투자론 가서 예쁘게 표현 바꾸자 하잖아요. 투자론 같은데, 간편 같은데 이론을 예쁘게 표현 바꾸죠? 못 알아봐요. 왜 이런지 같아요. 안드로메다 저편이에요. 완전 멘붕 와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개론으로 60 이상을 맞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민법밖에 안 된다. 개론은 한 50점 정도 맞고 나머지 민법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번에도 울산에 그 7월 말이라면은 시험 때까지 어때요? 2개월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왔는데 한 달 만에 개론이 80이 넘어. 그래서 제가 불렀죠. 저기 선생님 여자분인데 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수학 강의합니다. 수학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수학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리적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양반은 공식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더라고. 문제 계산을. 이리 봐. 이렇게 풀어. 우리는 열심히 풀어. 이렇게 공식해서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누잖아요. 그 양반은 속도도 빨라요. 딱 보고 3분, 2분.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한대요? 네, 그래. 잠깐만. 보더니 저기 남한테 그런 말씀하면 죽어요. 왜 이러시니? 근데 왜 다른 분들은 그거 하나 계산 1년 내내 공부하고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구조를 삼는 양반들 앞에서 계산 왜 이렇게 쉬운데 못하냐 해버리면 그 양반 몰매 맞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본인만 쉬운 거라고. 근데 이 양반이 눈치가 너무 없는 거야. 그 어울리는 사람들한테 같이 풀어주면서 되게 쉽지 않은데 상대방 사색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양반이 80 나왔는 그 양반이 결국 붙었느냐? 떨어졌습니다. 개론 과락이에요. 개론이 과락이야, 과락. 현장하면 과락이에요, 과락. 왜냐?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100이 나왔겠죠. 계산 아닌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남들이 볼 때 우리는 계산 아닌 게 쉽고 계산이 어려운데 그분은 계산만 쉬웠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 아닌 말들이 앞에 쭉 나오잖아요. 여기 멘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덜덜덜 끄면서 잘못 매긴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뭐 이걸 놓았는데 계산 약한데 이런 거 사실 나중에 가면 다 변명이에요. 얼만큼 열심히 해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계산 못하더만 왜? 떠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떨어서 안 되고 사실 떨어서 만약 여기서 그 작년 시험 보시고 만약 1차가 안 되셨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날의 운이 없고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이 돼가지고 안 된 것이지 그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자, 이것이 바로 부증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증성. 자, 그 다음에 영속성 나오는데 영속이 뭐 영속. 영속적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구라는 자체가 결국 뭐다? 땅 덩어리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땅은 있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원하다 보니까 파괴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비파괴성,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비소모성, 소멸되지 않으니까 비소멸성, 그런 말을 갖다 붙일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말도 저 같으면 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영속성의 뜻이 뭐다?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영속성이다.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파괴가 안 된다, 비파괴. 소모 안 된다, 비소모. 소멸되지 않는다, 비소멸 아니에요. 그럼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을 뭐 왜 또다시 다른 명칭을 외우고 있냐 그 말이죠. 대단히 비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컨대 문짝이 누가 찼어요. 움푹 들어갔어요. 부서졌어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깎이죠. 감가가 되죠. 이런 경우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뭐가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영속성 뜻이 뭐죠?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되지 않는 거죠. 파괴, 훼손이 안 되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예쁘게 바뀌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즉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임대차 시장. 임대차가 뭐예요? 빌리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3일 전에 구입했대요. 근데 뒷집에 사는 누군가가 이웃 사촌이라는 이유로 그 고가의 디카를 동남아 여행 가니까 빌려달라. 선뜻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 산 지 3일밖에 안 됐어. 500짜리야. 왜 못 빌린다? 카메라는 동산이에요. 동산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쉽게 못 빌려줘요. 근데 토지는요, 영속성 때문에 남에게 빌려준다 하더라도 토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 훼손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즉 토지는 영속성을 인하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요, 이 특성 관련된 현상들이 작게는 한 7가지, 많게는 10대까지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다 못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만 되시면 외우지 않아도 그 문제 맞춰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다. 개별성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앞뒤 바꿔서 읽어보세요. 개별을 바꾸면 별개잖아요. 그럼 별개라, 너와 나는 별개야. 이 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요, 물리적 관점에서 전부 이질적인 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질품,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물리적 관점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관점이 무슨 말이냐?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토지의 위치나 형태나 면적 등을 묶어서 우리는 물리적 관점 또는 물리적 개념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형태나 면적은 같을 수 있어요. 예컨대 여기 A 토지와 B 토지가 있다. 그럼 A 토지도 사각형, B 토지도 사각형 땅 있을 수 있잖아요. 또 A 토지도 면적이 100제곱미터, B 토지도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면적도 같은 땅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같을 수는 없어요. 위치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같은 북쪽에 있어도 북쪽에 왼쪽이냐 오른쪽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쪽이냐 동쪽에 구분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나 면적이 같은 땅은 존재할 수 있어도 위치까지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저마다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르죠. 저마다 다르니까 개별적이죠.
그러면 동질품일까요? 이질품일까요? 이질품이에요. 근데 이질품을 예쁘게 표현하면 이질적 재화다 그래요. 재화는 상품, 물건의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이 또다시 제3편 부동산 시장론에 연결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 이렇게 말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론에 보면요. 일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완전히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완전이 있겠죠. 그 완전 시장이 있으면 반대로 불완전 시장도 있겠죠. 근데 시장이 완전하게 되려면 동질품이 거래돼야 되고 동질품, 품질이 같다는 거예요. 동질품이 거래되면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동일한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려면 동질품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이질품이 됐죠. 그럼 동질품이 되지 못하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성이죠. 여러분, 인접해 있다. 인접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다. 뭐가? 토지의 위치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나 짐승들도 가까이 지내는 부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한 반에 꼭 한두 명은 좀 사고를 치는 분이 있죠.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일 저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러면은 꼭 엄마가 오잖아요. 거의 엄마가 오시죠.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새끼는 원래 그런 새끼가 아닌데 나쁜 새끼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새끼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 뭐예요? 환경의 영향이죠. 친구의 영향 받아가지고 내 새끼가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인접한 토지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뭐다? 인접성이에요. 근데 인접성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영향은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도 있겠죠. 그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땅, B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A 땅은요.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요. B 땅은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대요. 분명히 인접한 토지 상호 간에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인접성 맞죠? 자, 근데 쉽게 말하면 공업 용도의 땅이니까 여기 뭐 있을까요? 공장 있겠죠. 여기 뭐 있을까요? 집 있겠죠. 공장 옆에 집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공장 옆에 집 그러면 공장 옆에 이 집값은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그럼 증가 감가. 감가 되겠죠. 같이 떨어지겠죠. 왜요? 집 자체의 문제 때문인가요? 환경의 영향 때문인가요? 근데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나쁜 영향이죠?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런데 좋은 영향 받는 게 뭐냐? 자, A 땅, 자, B 땅이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A 땅은 개발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면 개발되는 땅 옆에 개발되지 않는 땅은 개발되는 토지의 영향 때문에 비록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개발되지 않을 때보다는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집가 상승해요. 이것은 내 A라는 토지의 자체의 어떤 좋은 영향 때문인가요?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인가요? 그럼 좋은 영향이죠. 부의 반대가 뭐다? 정의의 정.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첫 번째를 보세요. 한쪽은 공장이 있고 한쪽은 집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 받아서 집값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쪽 둘 다 주거 용도로 이용되었다면
저렇게 안 좋은 영향, 예쁘게 말하면 부의 외부 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한 이유가 없었겠죠. 오케이? 처음부터 양쪽이 다 집이었다. 그럼 부의 외부 효과 발생 안 하잖아요. 집값 떨어질 이유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걸 뭐라고 한다?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협동적 이용이 뭐다? 용도상 어울리는 이용.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안 좋은 영향은 주고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걸 개론에서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의미 정도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기본 수업 받고 기본 수업부터 좀 빡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뭐 가볍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데, 그 중에서 가로 1번의 용도의 다양성을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게 아마 나중에 그 교과서 받아보시면 처음에 멘붕 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막 짜증나거든요. 최유효 이용이란 말 잘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최고 최선의 이용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몰라도 되니까 이것만 보자고요. 앞에 최 있죠. 한자에서 최는요 가장 어떠하다의 뜻이에요. 유효하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 그러는데 이것의 전제는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분필이죠. 이 분필이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자 얘기만 해봐 진짜. 이거 동산 맞죠? 근데 이 분필의 용도는 뭘까요? 분필의 이용 목적, 용도. 칠판에 무엇인가 내용을 쓰기 위한 용도죠. 다른 용도 있나요? 다른 용도 없어요. 가끔 이 본분을 망각하고 집어넣는 경우 있는데 그건 분필의 용도가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 분필을 비롯한 동사는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필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토지는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집 지으면 주거용 아니에요? 상가 지으면 상업용이죠. 공장 지으면 공업용이죠. 농사 지으면 농업용이죠. 나무 키우면 임업용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토지는 같은 땅이라도 여러 가지 용도, 이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이지만 집을 지을 때, 상가 지을 때, 공장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이 토지의 가치는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이걸 우리는 가격다원설 또는 가치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떤 용도로 이용된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는 다르게 형성되지 않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최유효 이용은 뭐냐? 집 지으면 토지 이용자에게 1억만큼의 수익이 나온대요. 수익이 얼마? 1억 나온대요. 상가 지으면 3억 나오고요. 공장 지으면 5천 떨어지고 농사 지으면 500 나오고 숲을 조성하면 뭐 한 1억 5천쯤 그 토지 이용자에게 이익이 남는데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토지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우리는 최유효 이용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이용 목적 중에서 토지 이용 주체, 즉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최유효 이용은 오직 부동산에만 쓰는 말이다. 왜? 아까 말했지만 동산의 경우는 용도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근데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이 될 것이고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이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최유효 이용이다. 이 말씀드린 이유는 최유효 이용의 말의 뜻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만약 문제에서 최유효 이용자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1차적 답은 용도의 다양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로 4번에 고가성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다? 부동산은 워낙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낙 비싼 물건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비싼 물건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컨대 어떤 땅이 1억이라면 1억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 고가성 자체가 아무나 함부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장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벽.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다?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게 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시장은 완전 불완전 구분한다 그랬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자가 많은 게 완전이에요. 근데 지금 고가성 때문에 부동산은 장벽이 있어야. 그래서 참여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미 그 순간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워낙 비싸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남의 돈 빌려와야 되겠죠. 그럼 남의 돈을 빌려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금융이란 말을 씁니다. 금융, 자금 융통의 중말, 금융. 그 이런 말 가능해요?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하여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 또는 금융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어차피 타인 자본이나 남의 돈이나 빚이나 부채나 금융이나 전부 같은 말 아니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말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래 금융도 자금 융통이 남의 돈 빌려오는 것이고 타인 자본도 남의 돈인 것이고 남의 돈은 갚아야 될 빚이니까 부채일 것이고 똑같은 말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장 속에 담겨진 뜻이 뭔가를 해석하려고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중에는 보자마자 그 뜻이 뭔가가 해석이 됩니다. 그 연습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몇 개월? 6개월. 그때까지는 제발 점수 좀 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100점 나면 뭐합니까 도대체? 현장에 유시랑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의고사 보면 에이 이번에 안 나왔는데 이 된장 이러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아무 차례 쓸모없는 점수입니다. 현장 가서 내가 어떻게 문제 나와도 합격점 이상이 맞게끔 나오는 게 그게 올바른 학습이지. 모의고사 100 나오고 70, 80 나오면 뭐 하는 거지. 아시겠죠? 점수 연하지 마시고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다양한 표현을 많이 접하시고 해석한 연습을 키우십시오.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특성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적응의 부작용 때문에 오늘 좀 수업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